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대통령실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등을 막은 책임을 물어 경호처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 발령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경제점검 TF 2차 회의를 주재하며 민생경제 위기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대통령실의 경호처 관련 브리핑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오전 브리핑에서 오늘자로 경호처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 경호처가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과 압수수색을 막아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호처 수뇌부의 경우 적법한 지시를 거부하고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한 간부들을 상대로 인사보복 조치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해야 할 국가기관이 사실상 윤 전 대통령 사병으로 전락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고 질타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이번 인사는 새 정부가 들어선 데 따른 인적 쇄신이자 조직 안정화 조치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중시해온 열린 경호, 낮은 경호의 실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본부장 5명은 직무대리 체제로 전환되며 경호처 부장급 직원들이 대신 업무를 맡게 됩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이에 대해 국민께 진솔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뼈를 깎는 심정으로 거듭나겠다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어 이번 인사는 경호처를 과감하게 쇄신하는 첫 단추라며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기관이 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 대통령은 오늘 두 번째로 경제점검 회의를 열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취임 당일 1차 회의에 이어 오전 10시부터 비상경제점검 TF 2차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대통령실 경제분야 참모진들과 기획재정부 등 부처나 유관기관의 정책 결정자, 실무자들이 자리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물가 문제가 국민에게 너무 큰 고통을 주는 만큼 현황과 가능한 대책을 다음 TF 회의 전까지 보고해달라고 당국자들에게 주문했습니다. 또 오늘은 추경안과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의하겠다고 말했는데 2차 추경 편성을 두고 집중적인 논의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이 다음 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로 한 만큼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을 고려해 대미 통상 대응을 둘러싼 논의 역시 이뤄졌을 걸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의 G7 첫 다자 외교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자 회의 특성상 양자 간 첨예한 현안을 다루긴 어렵지만 6개월 만에 정상외교가 복원되고 대비전을 치른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한미 간 또는 한일 간 별도 회담이 이뤄질 거란 관측도 나오는데 약식 회동 수준이 될 거라는 분석이 적지 않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정상 간 1대1 만남이 성사돼도 길게 진행하기는 어려운 만큼 서로 안면을 트는 정도의 자리가 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정인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 차원의 물가관리 TF 구성과 함께 신속한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를 강조하며 민생 살리기를 위한 속도전을 본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패배 후폭풍 속 차기 지도체제 정비를 둘러싼 내홍이 여전한데 오후에 열릴 의원총회에서 격론이 예상됩니다. 이번엔 국회 연결하겠습니다. 임성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내용 정리해 주시죠. 네, 박찬대 당대표 권한대행은 최고위 회의에서 집권 여당으로서 정부의 노력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며 신속한 추경 처리를 약속했습니다. 또 당 차원의 물가관리 TF 구성을 약속하며 민생 회복에 방점을 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대선 기간 30조 원 규모의 추경을 약속한 만큼 초당적 협력을 당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인 추경 규모도 관심인데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6월 임시국회 내 20조 원 정도의 추경 추진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애초 민주당은 35조 원 규모 추경을 주장해왔는데 지난 윤석열 정부 1차 추경에서 14조 원 정도가 진행된 만큼 나머지 부분을 채운다는 취지입니다. 김병기, 서영교, 친명 2파전 구도로 진행되는 차기 원내대표 선거전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김병기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오직 이재명 정부의 성공,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일을 하겠다고 적었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의 오광수 민정수석 임명을 두고 이 대통령이 많은 검토 검증을 하셨을 거고 측근이라고 사람을 쓰지 않는다며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임 원내대표 선출 전인 오는 12일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될 법안의 규모 등도 관심을 끄는 부분입니다.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추진이 사실상 유력한 가운데 상법 개정안 등 기타 입법 과제에도 속도를 낼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네, 또 국민의힘은 아직 내부 전열 정비 중이죠. 네,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차기 지도체제를 논의할 의원총회를 엽니다. 이 자리에선 크게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취와 조기 전당대회 개최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김 비대위원장은 9월 초까지 전당대회를 개최해 정식 지도부를 선출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는데요. 이 문제와 김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각종 혁신안, 후보 교체 논란, 진상규명 문제까지 얽혀 당내에선 여러 갈래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옛 친윤 등을 포함한 당 주류에선 김 비대위원장이 본인의 역할박 제안을 한 거란 반발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찮은데 중도 성향의 한 수도권 의원은 YTN에 김 비대위원장의 개혁 방향에 동의하지만 버티긴 힘들 거라며 그렇다고 옛 친윤이 키를 잡으면 개혁은 할 수 없을 거라고 본다고 전망했습니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우재준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비대위원장의 9월 초 전당대회 주장에 힘을 실으며 그때까지 당을 관리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습니다. 3선이나 4선 의원 간담회도 잇따라 열리고 있는 가운데 차기 지도체제의 또 하나의 축인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작업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당 선관위 회의에선 오는 16일 오후 2시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후보 등록은 14일 하루 동안 받기로 결정됐습니다. 원내대표 선거전 과정에서 향후 계파 갈등 양상의 신경전이 이어질 거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던 서울고등법원이 재판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법원의 결정 내용을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조금 전인 오전 11시쯤 서울고등법원이 언론에 공지한 내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던 재판부가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재판을 연기한다는 건데 법원은 이 같은 조치가 헌법 84조에 따른 것이라고도 설명을 했습니다. 헌법 84조에는 대통령이 내란이나 외환의 범죄가 아니면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 형사상 소추에 검찰의 기소뿐만 아니라 진행 중인 재판도 포함되는지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존재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앞서 대법원은 재판부가 판단할 내용이라는 입장을 밝혔었는데 결국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헌법 84조에 따라 이 대통령의 임기 내에 재판을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애초 오는 18일로 잡혀있던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은 미뤄지고 이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기일도 정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별개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재판부는 오는 24일로 잡힌 속행공판 일정을 아직 바꾸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민주당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재판을 멈추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재판 중지법 처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법안이 통과되면 대장동 사건을 포함해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등 이 대통령의 다른 형사재판들도 진행이 중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재판 중지법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헌재의 결정에 따라서 이 대통령의 임기 내 재판 진행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6차 공판기일이 열리고 있습니다. 정권이 교체된 뒤로 첫 재판인데 윤 전 대통령은 대선 결과 등을 어떻게 봤는지 묻는 질문에 묵묵부답했습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윤 전 대통령 오늘도 침묵을 지켰네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6차 공판기일이 오늘 오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난달 5차 공판 이후 2주 만이자 정권이 교체된 뒤로는 첫 재판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도 지난 대선을 어떻게 봤는지와 특검 출범에 대한 입장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대선 결과 어떻게 보셨나요? 거부권 행사했던 특검 출범 앞두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윤 전 대통령은 대선 당일엔 김건희 여사와 서울 서초구에 있는 투표소를 찾았는데요. 이 자리에서도 탄핵 때문에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됐는데 국민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바 있습니다. 네, 오늘 공판에선 증인 신문이 이어지고 있죠. 네, 지난 5차 공판에 이어 증인으로 나온 이상현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에 대해 증인신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여단장은 지난 기일 검찰 주신문에서 곽정근 당시 육군 특전사령관으로부터 대통령이 문을 부숴서라도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한 바 있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늘 반대 신문을 시작하면서 이 여단장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는지, 그리고 곽종근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하는 걸 보거나 들은 사실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 여단장은 그런 적이 없다고 답변했는데요. 계엄 당일 국회로 출동했을 당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신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지난주 국회에서 통과된 3대 특검이 내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걸로 보입니다. 다음 달 초 수사가 시작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어떤 변수들이 있는지 김승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 김건희, 최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 법안을 오는 화요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자를 한 명씩 추천하면 이 대통령이 이 가운데 한 명을 임명합니다. 여당에서는 이르면 이번 주 특검 임명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3일 내로 국회에서는 특검을 추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3일 내로 대통령 임명해야 되기 때문에 빠르면 다음 주. 다만 수사기간이 최장 170일에 달하고 수사와 공소유지까지 2년 넘게 걸리는 만큼 이 기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특검 후보자를 찾는 게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특검이 빨리 임명된다면 이전 사례를 볼 때 본격 수사는 20일의 준비 기간을 거쳐 다음 달 초쯤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최근 가동한 고 이해람 중사 특검은 법안 통과 후 공식 출범까지 51일, 드루킹 댓글 조작 특검은 37일,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은 34일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특검 3개가 동시에 가동하는 건 처음인데다 규모도 전례가 없어 수사팀을 꾸리는데 시간이 더 필요할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3개 특검 검사만 120명에 달하는데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의 절반을 넘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역대 최대, 최장, 최다 특검인 3대 특검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첫 발을 내디딜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새 정부 출범 후 사흘 연속 우리 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수세가 거세지면서 코스피가 장중 2,860선을 돌파해 연 고점을 새로 썼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증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코스피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네, 코스피가 2,841.56으로 출발해 장 초반 상승폭이 커지며 2,860선을 넘었습니다. 장중 최고치론 2,867.27까지 올랐습니다. 코스피는 새 정부 출범 후 연일 연고점을 새로 쓰고 있습니다. 코스피 상승세를 이끈 것은 외국인이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각각 1조 원 가까이 순매수를 했던 외국인이 오늘도 순매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과 기관은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오르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2달여 만에 장중에 2%가량 올라 6만 전자를 회복했고 SK하이닉스도 2% 이상 오르며 23만 원대로 올라섰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상승 출발해 장 초반 76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역화폐 공약 관련주로 꼽히는 코나아이는 오늘도 장중에 18% 이상 급등했습니다. 시장에선 원달러 환율 하락과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 뉴욕 증시의 상승세가 맞물려 우리 증시 강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361원으로 출발해 현재는 1350원 중반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최근 들어 미 달러와 약세 영향에 하락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대학로 소극장 출신 뮤지컬이죠. 어쩌면 해피엔딩이 공연계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토니상에서 극본상과 연출상 등 4개 부문에서 수상하는 쾌거를 기록했습니다. 이 작품을 쓴 박천유 작가, 한국 창작자 최초로 토니상을 받게 됐는데요. 문화산업부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광현 기자, 1시간 사이에 연출상 수상 소식도 추가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미국 뉴욕 라디오시티 뮤지컬에서 열린 토니상 시상식에서 우리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이 자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애초 사전 행사를 통해서 3가지 부문, 극본상, 음악상 등 수상 소식이 들려왔는데 본 행사에서 연출상까지 랑보가 들려온 겁니다. 예정대로라면 시상식이 거의 끝나가는 시간인데요. 최종 수상 내용은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어쩌면 해피엔딩이 이번 성과, 현재 언론도 예견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최근 티켓 판매량이나 객석 점유율 기록으로도 성과를 입증했을 뿐더러 현지 시상식 때까지 휩쓸면서 대중성과 작품성을 동시에 인정받아 왔습니다. 지난해 우리 뮤지컬인 위대한 개츠비가 의상상을 탄 바 있어서 토니상 수상은 2번째지만 극본상과 연출상, 음악상, 무대 디자인은 처음입니다. 특히 이 박천유 작가, 한국 창작자 최초로 토니상을 받게 됐습니다. 1947년 시작된 토니상은 미국 연극 뮤지컬계의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공연계 아카데미로 불리는데요. 어쩌면 해피엔딩은 올해 시상식에서 최다 부분의 후보로 올라있는 작품입니다. 가까운 미래의 한국을 배경으로 인간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로봇들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뮤지컬로 2016년 대학로 소극장에서 초연을 했고요. 지난해 11월 뉴욕 브로드웨이에 당당하게 입성했고 오늘 이렇게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국내 공연도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10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산업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미국 LA에선 이민자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 집권으로 군 병력이 투입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태를 더 악화시킬 거라는 주 정부의 반대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사태를 폭동으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시내 곳곳에 소총으로 중무장한 군인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CNN 등은 일요일 오전 LA 주요 지역 3곳에 주방위군 300명이 배치돼 활동을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민자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를 폭동으로 규정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주방위군 2,000명 투입을 명령한 데 따른 겁니다. They spit, we hit. And I told them, nobody's going to spit on our police officers. Nobody's going to spit on our military. 불법 체류자 체포에 항의하는 시위는 주말 내내 이어졌습니다. 경찰관을 폭행하고 차량에 불을 지르는 등 시위가 격화하자 이틀간 7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민주당은 주정부 요청 없이 군병력이 투입된 건 60년 만의 일이라며 트럼프가 사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When it wasn't requested, breaking with generations of tradition is only going to incite the situation and make things worse. 대대적인 이민자 단속 과정에서 한인도 체포됐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LA 한인회는 이민 단속국의 무차별적인 단속으로 한인업소가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항의 성명을 냈습니다. 주방에서 일하시는 쿠크나 대시와셔나 이런 분들이 출근을 안 하기도 하고요. 또는 금요일날 된 단속 때문에 커스터머들이 갑자기 끊기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경제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트럼프 명령으로 군병력이 배치된 가운데 현지 시간 월요일 오전에도 대대적인 시위가 예고돼 군병력과 시위대 간의 충돌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규입니다.
충남경찰청은 수년 동안 또래 친구를 폭행하고 금품을 뺏어온 혐의로 고등학교 2학년 A군 등 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군 등은 충남 청양에서 약 4년 동안 피해 학생의 손과 발을 묶고 강제로 바지를 벗기거나 머리를 민 뒤 이를 촬영해 공유하고 수백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 학생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조만간 가해 학생들을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양교육지원청은 지난달 피해 학생 부모가 피해 사실을 학교에 신고했지만 즉각 분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 징계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도 일산 서부경찰서는 주점에서 말다툼을 하다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젯밤 9시쯤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에 있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지인인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피해자는 큰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자신의 체포를 저지하고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 5일자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불응해 오는 12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2차 소환 통보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대통령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고 지시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입건한 지 석 달여 만입니다. 경찰은 또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7일 김성훈 전 경호차장에게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정황을 확인하고 대통령 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추가 입건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한다면 전직 대통령이 경찰에 출석한 첫 사례가 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첫 소환 통보에 대해서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변호인을 통해 경찰에 전달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소환에 불응할 경우 경찰은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서영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오늘은 좀 이 부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이 오전에 브리핑을 열었는데요. 12상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등을 막은 책임을 물어서 경호처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 발령했습니다. 관련 브리핑 함께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2.3 내란 과정에서 경호처는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행한 체포영장 집행과 압수수색을 막으면서 사회적인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습니다. 국민 정체를 위해 봉사해야 할 국가기관이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병으로 전락해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자로 인사위원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경호처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 발령합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대통령실이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해야 할 국가기관이 사실상 윤 전 대통령의 사병으로 전락했다. 이렇게 강하게 좀 질책을 했습니다. 오늘 조치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적절한 조치죠. 당연한 조치고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어떤 상황에 봤을 때 지난 시간 47일 동안 관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버티면서 경호처가 보여줬던 행태들은 헌법과 법률을 뛰어넘는 국가기관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고요. 사실상 대통령 경호처가 직속이라 하더라도요. 그거는 대통령에 대한 신변에 대한 보호는 법과 원칙에 입각해서 하는 것이지 헌법과 법률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점에서 아마 김성훈 당시 차장이나 이광호 본부장의 지시를 불법적인 지시가 되겠죠. 그런 지시를 이행했던 본부장에 대해서 나름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일단은 그런 대기 발령 조치를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늦었지만 적절한 조치다.
그리고 경호처가 국민의 경호처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로 마련하는 것들, 저는 일단은 그 상황들 좀 지켜보는 것들이 맞다고 봅니다. 네, 당연한 조치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고, 앞서서 이제 최근 인선에서 경호처 감찰했던 박관천 경호처 차장을 임명한 것도 뭔가 경호처에 대한 개혁 의지를 대통령이 좀 드러낸 거다 이렇게 해석이 나오고 있고,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속보로 전해드렸지만 경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을 또 통보를 했는데, 지금 일련의 상황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일단 경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뭐 체포영장 집행 과정이라든지 또 용산 대통령실 그리고 관저에 대한 어떤 압수수색 관련해서 경호처가 국민들께 보여줬던 모습, 거기에 부적절한 상황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일부에 국한되지만은 대단히 국민적인 어떤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러한 저항 아닌 저항이 있었다. 그런 차원에서 물론 그런 차원의 그런 행위에 대한 어떤 징계는 분명히 있어야 하겠지만, 이걸 또 경호처 전반으로 넓혀서 인사 조치 시작하고 뭔가 경호처 전체의 어떤 조직 자체를 뭔가 약화시키게 하는 그런 과한 조치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경호처라는 조직 자체가 처장 아니면 차장의 명령에 또 절대적으로 따라야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는 걸 본다면 그 당시 상황에서 일부 수뇌부의 잘못된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분들도 계셨기 때문에 경호처라는 그런 특수한 상황을 감안한 그런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경찰에서 이제 윤 전 대통령 이제 소환한다. 그리고 또 경찰 출신인 분을 경호처 차장으로 임명을 했다. 아무래도 경찰이 새 정부 들어와서 여러 가지로 더 중요한 임무를 하게 되는 그런 하나의 신호가 아닐까, 이 정도로 우선 해석을 합니다. 네, 그 이제 취임 선서 때 이제 경호 인력들이 서로 몸싸움을 했던 그 부분도 약간 좀 오버랩되는 것 같은데요. 그럼 뭐 일부 경호처가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뭐 여러 가지 서로 간에 힘겨루기처럼 보이기는 한 장면이긴 했어요. 근데 사실상 이제 대통령을 경호하고 보호하는 입장에서는 경호처의 주축은 경호처 인력들이 하는 게 맞죠. 그다음에 그 이제 옆에서 지원하는 업무가 군과 경찰이 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경호처는요, 어떤 뭐 특정인에 줄 서서 진급을 하거나 그 사람들과 뭉쳐서 누구에게 잘 보이면 어떤 진급하고 그 자리에 보직을 맡게 되는 그런 구조들을 타파하고,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늘 얘기한 대로 능력 위주의 인선과 자리 배치를 통해서 경호처가 본연의 임무, 대통령의 경호, 그다음에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사안에 있어서의 어떤 안보 이런 부분들도, 보안 문제들도 신경 쓸 수 있는 경호처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사실상 그동안 경호처들이 역대 정부도 그랬으나 뭐 어떤 조직이나 마찬가지지만 어떤 그 학연, 혈연, 지연 그런 부분들 속에서 좀 폐쇄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타파할 수 있는 이번에 조치들이 조금 더 어떤 시작점으로 어떤 출발점을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좀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오전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점검 TF 2차 회의가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그 모두 발언에서는 뭐 물가 상승과 관련한 그런 요인을 분석해달라, 그리고 그와 관련한 좀 대책을 보고해달라 이렇게 좀 주문을 하기도 했는데, 오늘 그 TF 2차 회의에서 좀 어떤 내용이 나올 걸로 좀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보면 물가가 가장 좀 비상입니다. 사실상 생필품 물가가요 4에서 5%. 우리가 쉽게 설명한 뭐 라면값, 밀가루값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런 부분들을 정부가 좀 개입해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런 게 가장 시급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추경은 지난번 대선 전에도 국민의힘 후보인 김문수 후보도 35조의 추경 필요성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한민국 경제 자체가 6개월이 정지된 상황이었고 정말 민간 소비 부분이 너무 위축됐기 때문에 마중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물에서 펌프질을 하려면 그냥 어떻게 그냥 해서는 지금 현재 상황이 안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국가 재정을 투입해서 마중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재정 투입,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재정 여건상 가능한 영역에서 추경이 필요하면 신속하게 하자.
아마 그런 부분들을 논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자 비상경제점검 TF 2차 회의 결과와 관련된 내용 대통령실의 브리핑이 있으면 저희가 계속해서 좀 속보로 전해드리겠고요. 이어서 이제 지난 주말까지 계속됐던 인선 발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수석 인사 발표가 있었는데 정무수석에는 우상호 전 의원이 발탁이 됐고요. 이제 정무수석은 어쨌든 그 역할 자체가 대통령실과 국회와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네, 우선 정무수석은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의 이제 아래 직급이라고 봐야 되는데 예. 비서실장은 강훈식 3선 출신이고 정무수석은 4선을 지낸 우상호 전 원내대표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인사가 좀 역전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우상호 의원이 이 상황에서 정무수석 자리를 받아들였다는 것부터 우선 평가를 해야 될 것이고요. 예. 더 평가를 해야 될 것은 가장 적임자가 아닐까 이런 평가가 나온다는 부분입니다. 우상호 전 의원이 민주당에서 쭉 의정활동을 해오신 분이고 또 686 운동권의 최선두에 계셨던 분이긴 하지만 대단히 합리적인 인식을 갖고 있고 예.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서도 대단히 그 논리적인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줘 왔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 상황 조기 대선으로 새 정부가 출범한 마당에 또 여당이 엄청난 의석수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과의 관계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볼 때는 여야 관계가 이 갈등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가장 적임자가 온 게 아니냐. 야당 입장에서도 우상호 정무수석 정도라면은 대화가 어느 정도 되겠구나 하는 기대 아닌 기대를 갖게 하는 그런 예. 인사였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네. 해주셨는데 앞서 지금 언급해주신 그 비서실장과의 뭐랄까요 서열 관계랄까요 이런 것들이 좀 역전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뭐 본인이 불편하지 않으면 그게 뭐 크게 상관이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공직이라는 것들이 뭐 나이와 연봉 서열 순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요. 예. 물론 이제 직제상은 비서실장 밑에 7수석 중에 한 명이긴 하나 사실상 저는 우상호 이제 정무수석께서 나름대로 이번 이재명 정부의 어떤 첫 시작의 성공을 위해서 정치적으로는 좀 희생하지 않았나 싶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청와대나 대통령실에 들어가서 본인의 커리어를 높게 하려는 생각이 있다면 가겠으나 예. 우상호 정무수석 정도 되면 원내대표 사선까지 하셨고 나름대로 인지도가 있어서 굳이 정무수석을 가지 않아도 정치적 커리어와는 무관하다고 봤을 땐 지금 현재 아마 여야 협치가 가장 중요한 어떤 화두가 될 겁니다. 예. 그게 단순하게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에 대해서 손을 내밀고 여러 가지 어떤 유화적인 제스처를 한다 하더라도 야당 내부에서의 어떤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이재명 대통령과 야당의 어떤 여러 가지 협의가 이루어질 텐데 저는 그 가교 역할을 우상호 정무수석이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시절에도 당시 그 박근혜 정부였던 여당 의원들과 여러 가지 저녁에 뭐 식사도 하고 만나면서 한 60에서 70명의 탄핵 찬성표를 이끌어냈던 것들을 보면 그게 억지가 아니라 어떤 관계 속에서 이뤄냈거든요. 예. 다만 이제 안에 살림은 저는 강호식 비서실장이 잘할 것 같고요. 밖에 살림은 우상호 정무수석이 잘할 것 같다. 네. 네, 그렇게 평가합니다. 자,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정치적 희생을 한 것 같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자, 또 검찰 개혁을 주도할 민정수석 인선에는요 오광수 변호사가 낙점이 됐는데 일각에서는 검찰 출신의 민정수석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 그 선거 끝나고 나서 거론되는 민정수석 인사가 그 친윤 검찰들이 환호할 그런 인사로 보여져서 그건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저는 윤석열, 윤대진 검사와 중수부에서 같이 근무했던 특수통 검사를 민정수석으로 또 이렇게 물망이 그러니까 언론에 이제 오르내리는데 사실이 아니길 바라고요. 민정이라는 자리는 대통령의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역풍, 그러니까 대치기를 할 중요한 이 정보를 친윤 검찰이 쥐는 거예요. 저는 선정을 잘했다 이렇게 믿고 대통령이 검찰과 사법부 소위 개혁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고 그 주체는 국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데 예. 민정수석이 검찰 편을 들어서 어떤 경우에도 검찰 개혁을 반대할 그런 인격자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믿고 예. 맡긴 민정수석으로서 또 제가 잘 아는 민정수석으로서 역할을 잘 할 것이다. 네, 자 오광수 민정수석에 대해서 좀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일단 뭐 대통령이 임명한 본인의 비서관이잖아요. 수석 비서관. 네. 그 인사에 대해서 일단 지켜봐야 되는 거죠. 제가 놀란 것은 여당 내에서 민주당의 뭐 추미애 의원이라든지 또 조국 신당의 뭐 박은정, 예. 뭐 황운하 이런 의원들이 이제 이 인사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그 논리를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 그 부분 때문에 대단히 놀랐습니다. 검찰 출신은 검찰 개혁의 주도자가 돼서는 안 된다 이 예. 얘기잖아요. 그럼 어떤 조직을 개혁을 할 때 그 개혁의 대상인 부분을 잘 아는 분이 개혁의 어떤 주도권을 쥐고 하는 것이 일견 타당하다고 볼 때 무조건 검찰 출신은 안 된다. 그럼 검찰에 몸담았던 사람, 특히나 뭐 특수부에 근무했던 적이 있었던 사람은 그 역할을 맡으면 안 된다는 논리는 도대체 어디서 시작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박은정 의원 검사 출신인데 박은정 의원 보고 민정수석 하라 그러면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물어 보면 바로 답이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검찰 출신은 무조건 악마화하고 뭔가 일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시절에 여당을 향해서 주장했던 것이 본인이 대통령이 돼서 보니까 굉장히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구나. 이걸 아마 절실하게 느끼는 그런 어떤 상황이 아닐까. 대단히 안타까운 상황인데 어쨌든 임명이 됐습니다. 검찰개혁의 초점을 어디로 맞출지는 모르지만은 예. 어쨌든 성공적인 어떤 성과를 내길 바란다. 이 정도로 처음에 평을 해야 되겠죠. 예. 자, 일단 반대 논리에 대한 좀 비판을 해주셨는데 그 앞서 들었던 녹취 중에서 이제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검찰 개혁의 주체는 결국 국회가 될 거다 이렇게 네. 좀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오광수 민정수석의 역할은 어디까지일까 이런 또 의문이 생기거든요. 일단 오광수 민정수석이 얼마만큼 개혁의 키를 쥘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민정수석의 영역이라는 것들이 민정수석이 입법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국정에 대한 결단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개혁의 방향과 키를 뭐 인사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적인 개혁 기조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줄 수 있겠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일단은 오광수 민정수석에 대해서 인사권을 확정 지은 것들은 예.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살펴본 것 같아요. 실용 인사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특수통이라는 여러 말하자면 여권 내 인사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야구계를 개혁하려면 축구 선수를 들여다 놓으면 야구계를 개혁하기 쉽지 않죠. 예. 야구를 좀 했던 사람이 잘 아는 사람. 그렇죠. 쳐보기도 하고 던져보기도 했던 사람이 하는 게 야구계를 좀 개혁할 수 있지. 축구로 유명하다 하더라도 야구에 대한 부분들의 조예가 깊지 않으면 스포츠라는 어떤 큰 입장에서 누구를 데려놓는 것보단 그 직접적인 속살들을 속도감 없이 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것이고 특수통이기 때문에 우려했다. 친윤검사이기 때문에 우려했다는 부분들이 이미 지적이 됐기 때문에 예. 저는 민정수석이 그러한 점들도 충분히 고려해서 아마 본인이 맡은 바 임무를 잘 수행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임명이 되진 않았지만 지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는 이승엽 변호사와 관련해서 지금 이승엽 변호사가 대통령의 변호인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야권의 반발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이해 충돌이다 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당연히 이제 그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재명 대표와 이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뭐 일단 재판을 중지시키고 또 선거법 관련해서는 죄를 물을 수 있는 조항 자체를 없애서 아예 그냥 면소 판결을 받게 하자 뭐 이런 움직임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불복할 수 있는 일은 이제 헌법 소원을 제기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 그래서 이 법률적 효력을 다시 상실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하나가 있는데 이거 결정하는 곳이 헌법재판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에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그동안 변호를 해왔던 분을 임명을 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헌법재판관이 뭐 30명 있는 것도 아니고요. 9명밖에 없는 9분의 1, 엄청나게 그 한 분 한 분의 어떤 결정 자체가 모든 것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을 때 예. 이거는 이해충돌이라는 관점에서 당연히 맞는 거죠. 주인공이 이재명 대통령인 그러한 사안에 대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의 어떤 고위 관계자가 이걸 왜 이해충돌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저는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어떠한 공직도 이분은 맡으면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왜 하필이면 그 공직이 헌법재판관이냐, 왜 그러한 논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강행하려고 하는 거냐, 시작부터. 이 부분이 안타까운 것이기 때문에 지켜보겠습니다. 당사자는 부담을 느껴서 그런지 몰라도 예. 고사하는 그런 모양새를 표시하고 있는데 여론의 추이를 잘 보실 수 있다고 판단하는 이재명 신임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할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당사자는 지금 고사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리고 네. 있지만 어찌됐든 거론이 됐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죠. 이해충돌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그런 정도도 못하나요? 할 수도 있죠. 사실상 뭐 이해충돌 부분이 아예 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아예 고문 변호사도 아니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 변호를 맡았다는 것들은 수많은 사건 중에 하나를 맡은 거예요. 예. 그것 때문에 그동안에 본인이 해왔던 법률계에서의 업적 부분들을 다 희생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냐라는 측면에서는 직업 선택이 너무 뭐 선택까지는 아니더라도 직업적인 어떤 제한들이 너무 과하지 않냐라는 측면에서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만 제가 봐서는 이제 거론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해충돌의 비난들이 거세지면 이 부분이 사실상 지명으로까지 이어질까 싶기도 하고요. 본인 스스로도 지혜롭게 대처해서 예. 이 부분을 고사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들이 여러 가지 인사의 하마평 정도 수준에서 끝날 부분이지 이게 사실상 지명이 됐다고 하면 저도 이 이해충돌에 대해서는 어떤 비판의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겠으나 지금은 이제 하마평과 거론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이런 인사들은 좀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는 게 맞다. 그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실제로 헌법재판관으로 지명이 되는지 여부를 일단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어제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가장 처음으로 했던 말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질의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선거법, 대북송금 관련 재판을 받을지 답해라라는 질의를 하기도 했는데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기일을 취소하고 추후 지정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논란이 됐던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다. 그러면 논란이 됐던 부분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소추라는 단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계속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과거 후보 측이 주장했던 기소와 재판 모두 포함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법원이 인정한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저는 사실상 그런 쪽으로 기울었다고 보는 것이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선거법과 대북송을 어떻게 할 건지 대답하라.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법원의 입장을 존중한다. 예. 법대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고 사법부가 있는 것이고 법원이 판단해서 이 부분들이 소추가 기소와 재판에 모두 해당된다고 했을 때는 대통령직을 수행할 때는 재판이 멈추는 게 되겠죠. 근데 이걸 가지고 또 법원이 결정한 부분들을 정치적으로 끄집어내서 분란을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측면에서는 일단은 대법원의 판결, 그다음 최종적인 어떤 결정들을 지켜보는 거. 결국에는 그게 가장 합리적이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법원이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또 어떻게 좀 반응을 내놓을까요? 애초에 대법원에서 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한 재판 5개의 속행 여부는 개별 재판부가 판단할 일이다 하고서 아무런 어떤 명시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았었습니다. 예. 일단 선거법 관련한 파기환송심 첫 기일이 6월 18일로 미뤄졌고 대선 전에. 그래서 6월 18일에 어떻게 되냐를 봤는데 헌법 84조를 이유를 들어서 이걸 또 변경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법원이 결국은 권력의 힘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냐, 바람보다 먼저 누웠고 누워서 아예 안 일어날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공이 이재명 신임 대통령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건 이전에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일이 있기 전에 헌법 84조에 대해서 그 누구도 관심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재판 진행 중인 분이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를 했고
또 당선이 되는 상황을 예상한 가운데 이제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법원에서 기일을 자꾸 변경한다. 뭔가 대법원에서 정확한 어떤 결정을 일단 내려줘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정치권에서 계속 옥신각신하는 게 큰 의미가 없고 대법원에서 어떤 논리와 법리를 들어서 이 사안은 어떻게 하겠다고 이제 말씀을 하셔야 국민들의 어떤 혼란도 막을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답을 하고 이 과정이지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뭐 야당의 비판이라든지 이런 것이 무용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법원에 공이 하나가 더 남아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대선 이후의 양당 상황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 원내대표 경선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뭐 서영교 의원, 김병기 의원 2파전으로 지금 전개되는 상황인데 이 여당의 원내대표가 누가 될까? 이 부분도 상당히 뭐 당정 관계나 아니면 야당과의 관계 속에서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누가 돼도 됩니다. 어차피 김병기 의원이나 소영구 의원 자체가 대통령과 합을 맞춰왔던 분들이고 그 누구보다도 또 나름대로 민주당과 여러 가지 이 국정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도가 부족한 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원들이 지금 이번에 20%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데 들어갑니다. 최초지요. 당원들의 어떤 선택이 어떻게 될지가 가장 중요한 향배를 볼 것 같고요. 그러면 사실상 이재명 이 정부의 첫 스타트는요. 원내대표, 지도부든 아니면 당대표 어떤 전체에 대한 지도부든 결국 이재명 대표가 이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정말 혼란스러운 이 내란의 수습과 경제 상황의 회복, 이 회복의 방점을 뒀을 때는 대통령과 호흡을 맞출 사람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누가 되더라도 대통령과 누가 호흡을 잘 맞추나 그런 쪽으로 선택이 될 것이다.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기는 곤란하겠습니다. 자, 누가 돼도 좋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야당 입장에서는 누가 되면 좋습니까? 글쎄요. 뭐 어느 분이 되더라도 이제 여당이 된 민주당의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야당 시절에 큰 의석수를 가지고 밀어붙이고만 했던 그런 모습은 안 나오리라고 봅니다. 물론 뭐 두 분의 캐릭터가 좀 다른 것도 있고 민주당 내부에서 어떤 보는 어떤 이제 분위기도 두 분이 좀 차이가 있는 건데 중요한 건 어느 분이 되든지 간에 우상호 정무수석이 임명됐던 것과 같이 야당을 의석수가 상당히 적지만 국정의 파트너로 생각을 하고 국회 차원에서 갈등 요소를 잠재우고 이재명 행정부가 성공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국회를 이끌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자, 이번 그 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의 특징 중에 하나는 권리당원 투표가 20%가 이제 합산이 된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게 또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제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변수지요. 원내대표 선거는 그동안 우리가 이제 반장 선거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의원들이 투표를 통해서 뽑았으니까요. 의원 개개인에게 여러 가지 선거운동을 통해서 표를 얻으면 원내대표가 됐는데 이게 권리당원 투표가 20% 들어갔던 거는 거의 당대표 수준의 어떤 룰 방식으로 할 수 있고요. 사실상 민주당이 당원 주권주의를 표방하면서 당원들의 의사를 어떤 어느 정도 반영을 하는 것들이 정당 운영의 기본이 아니냐라는 차원에서의 최초의 어떤 시도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8대2인데요. 원래 이 원내대표 선거가 한 표, 두 표로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20%면요. 상당한 어떤 이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수치죠. 그래서 저는 당원들이 저도 궁금해요. 김병기 의원과 소영기 의원 둘 중에 누가 더 당성이 강한 것으로 지금 당원들이 생각하느냐. 저는 그래서 일단은 누가 돼도 상관없으나 그 결과는 궁금한 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의원들뿐만 아니라 당원의 표심이 또 어디로 향할지 좀 지켜볼 만한 원내대표 선거일 것 같고요. 지금 또 여야 간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법사위원장 자리입니다. 지금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돌려달라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은 지금 그럴 수 없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 집권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좀 논리에 맞는 발언을 할 때도 됐어요. 이 법사위원장 관련해서
작년에 이제 총선 끝나고 나서 여야 협상을 할 때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건 가져가야 된다. 야당이 가져가야 된다는 논리를 피면서 결국은 법사위원장이 정청래 의원이 됐잖아요. 그 이후로 벌어졌던 여러 가지 상황들은 굳이 제가 열거를 안 해도 아실 겁니다. 무리한 청문회 등을 열어서 증인들을 굉장히 모욕을 주고 아무런 뭐 결과 남는 것도 없는 그런 청문회 개최 이런 거 하면서 권력을 절제하지 못하고 무제한적으로 썼었던 그런 법사위의 모습을 봤는데 그런 논리라면은 이제 이재명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주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지금 나오는 대답은 이거는 2년 임기의 법사위원장이기 때문에 1년 지난 상태에서 말할 수가 없다. 이거는 원구성 협상에서 결정된 거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은 1년 전에 민주당이 했었던 얘기와 전혀 맞지 않는 그런 해명 아닌 뭐 변명도 아니고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석수 많이 갖고 있고 행정부까지 이제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장악을 하게 됐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게 되면은 뭐 우상호 정무수석이든 누구든 임명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민주당 차원에서 좀 전략적으로 이걸 생각을 해야지 개별 의원들의 발언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반감만 쌓인다. 이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때는 그랬고 여당이 되니까 마음이 바뀐 거냐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야당의 법사위원장을 넘길 가능성도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1년간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반기 후반기로 아마 그렇게 정상적으로 전반기 2년 하고 후반기 2년에 대해서 그때 협상의 대상이지 지금 그거를 중간에 협상하는 것도 그렇고 사실상 이거는 이제 여야 간의 합의 사항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이 부분이 합의가 이룰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당시에 국민의힘도요. 법사위는 여당에서 가져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를 기억합니다. 그러면은 또 이게 서로 입장이 또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법사위를 가지고 다투는 것들이 또 여야의 갈등에 뭐 물러설 수 없는 그런 하나의 기준이 안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새로운 원내대표가 민주당에 들어서고 국민의힘도 새로운 원내대표가 들어서면 그때 가서 또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이 법사위가 정말로 어떤 국정을 발목 잡는 자리로서 다툼을 하지 말고 정말 정상적으로 법사위 기능을 할 수 있는 위원장 그리고 이런 정치적인 고려가 되는 어떤 상임 및 배분이 이제는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개인적으로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지혜롭게 풀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정청래 법사위원장께서도 이제는 좀 이제 집권을 했고 집권 여당이 됐으니까 조금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페이스북에 보면은 조금은 뭐 이렇게 상대에 대해서 존중을 하지 않는 어떤 단어들은 또 안 남기는 게 왜냐하면 정치도 사람이 그 감정 상하면 이게 될 일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좋은 말과 상대를 존중하는 언어들이 이제 좀 여유를 보이는 그런 단어를 쓰시면 어쩔까 그런 개인적인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법사위원장 자리 또 다른 여야 갈등의 요소가 될 것은 좀 분명해 보이기는 하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겠고 지난 주말에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지금 현재 머무르고 있는 한남동 관저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만찬을 했다 이런 소식도 전해드렸는데 이 만찬 이후에 관저 내에 의문의 수영장에 대한 관심이 또 증폭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김병주 최고위원이 이 수영장에 대해서 이런 추측을 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특히 제 뒤에 보이는 수영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입주한 뒤에 설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직사각형 시설물은 단차를 두고 점차 깊어지는 구조입니다. 가장 깊은 곳은 한 50에서 1m 정도로 보였습니다. 길이는 5에서 6m 정도로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강아지 수영장이 아니냐는 추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그 민주당 의원들이 그 SNS에 올린 그 사진을 보긴 봤는데 상당히 좀 작은 수영장입니다. 뭐 사람이 들어가기엔 좀 좁아 보이고 이 김병주 의원의 추측, 강아지 수영장 아니냐 이런 추측에 대해서 좀 어떤 의견이십니까? 제가 그 사진을 좀 봤는데요. 그 말씀하신 대로 앵커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 사람이 들어가서 수영하기에는 그 목욕탕도 아니고 좀 애매하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그러면
강아지 수영장이다. 예. 제가 강아지가 수영하는 거를 제대로 본 적이 없어서 그런 용도로 수영장이 있을 수 있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확언을 못하지만 깊이가 깊어야 50에서 60cm고 그 길이가 한 5에서 6m 정도 된다면 강아지가 수영하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고 충분히 볼 수가 있겠죠. 워낙에 또 반려견을 많이 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해명을 듣는 것이 순리이지 바깥에서 이게 용도가 뭐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섣부른 감이 있다. 이 정도로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게 문제가 된 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한남동 관저를 떠나기 직전에 사용했던 이 수도량이 굉장히 좀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문제 때문에 사실 이게 또 더 주목받고 있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사용했던 것보다는 너무 많은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거에 수십 배에 달하는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 했던 사용량과 같다고는 하나 그 단기간으로 뗐을 때는 엄청난 또 양이거든요. 예. 그게 이제 저수영장으로 추측되는 게 지어지고 나서 좀 더 물 사용량이 늘어났다고 하는 주장들이에요. 근데 보면은 가보면 정자가 하나 저기 있고 그 앞에 이렇게 강아지 수영장으로 예측이 되는 게 있는데 저게 조형물이라고 하면 이거를 경사도를 두고 짓지 않습니다. 그냥 사각형으로 반듯하게 해서 저기에다가 무슨 어떤 연꽃을 놔둔다든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누가 보더라도 이게 목욕탕처럼 이렇게 처음에 물을 담그고 쭉 내려가는 그런 거라서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누군가가 수영을 하거나 어떤 그런 것들을 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강아지를 좋아해서 하는데 강아지들이 물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애견 카페 같은 데나 이런 데 가면 강아지들이 또 따로 노는 수영장들을 이제 마련해 놔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추측건데 정자의 대통령 부부가 앉아서 반려견들을 풀어놓고 여기서 놀고 수영도 하게끔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사실상 지금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으니 향후에는 뭐 밝혀지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가서 아마 사실관계가 나올 것 같은데 참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개탄스러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수영장이 그 어마어마한 수도량의 원인이었는지 좀 앞으로 이제 밝혀질 것으로 보이고, 자 이제 국민의힘 이야기를 조금 나누도록 해봐야겠습니다. 본격 패배의 원인을 찾고 책임 공방에 돌입한 모양새인데 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 5대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관련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째, 9월 초까지 전당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당내 탄핵 찬성 세력과 탄핵 반대 세력 간의 갈등 관계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당의 대선 후보를 부당하게 교체하고자 했던 과정의 진상을 규명하고 합당한 책임을 부과하겠습니다. 자, 5가지 국민의힘 개혁 과제에 대한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긴급 기자회견이 어제 있었는데 일단은 9월 초까지 전당대회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그 임기가 6월 말까지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당원 당규상 한 차례 한해서 6개월 이내 범위를 정해서 비대위의 임기가 연장될 수는 있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의 임기는 6월 30날까지인데 전국위원회 의결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물리적으로는 12월 말까지 연장이 가능은 하죠. 근데 아직 전국위원회 허락을 받은 적이 없고 오늘 의총이 이제 2시에 예정돼 있는데 아마 의총에서 많은 의원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가장 먼저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부분이 정리가 돼야 그 이후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주장한 뭐 9월 초까지의 전당대회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안을 처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어느 정도 이렇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안 되면 그 이후에 얘기했던 뭐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한 어떤 당무감사라든지 뭐 기타 등등의 얘기들은 하기가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있을 의총에서의 가장 큰 주제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를 언제까지로 하느냐, 그 부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의총 결과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거취 문제 분명히 좀 거론이 될 것으로 보이고, 또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하면서 차기 원내대표, 국민의힘의 차기 원내대표가 누가 될 것인가, 이 부분에도 이 앞으로의 방향성이 좀 보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도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정말 오랜만에 국민들이 바라는 국민의힘 모습에 대한 개혁안을 던진 것은 같아요. 이 5가지를 대선 전에 했었다라면 이라는 생각들을 하는 의원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저는 오늘 2시에 있을 의총이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죽느냐, 아니면 친윤들이 여기서 본인들이 무릎을 꿇느냐. 저는 이게 그냥 넘어가는 의총은 아닐 것 같고요. 5대 개혁안에 대해서 친윤들이 의총을 통해서 반대해버리면 비대위원장이 이 5대 개혁안이 수포로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러면 국민의힘의 혁신과 어떤 개혁의 시작점은 아예 따지고 보면은 더 심각한 이 자중질환으로 뭐 갈 수 있는데, 사실상 국민의힘은 원내대표 선출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또 도로 친윤이다. 그렇게 되면 또 원내가 또 친윤이면 권선동 원내대표나 친윤 또 차기 원내대표나 뭐가 다를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원내대표가 지금 108명의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어떤 방식으로, 107명이겠죠? 107명의 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첫 번째. 두 번째는 사실상 비대위원장이 고삐를 지고 가야 되는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고삐는 지었으나 친윤의 말에 올라타 있기 때문에 그 말이 가는 대로 가는 비대위원장이라고 제가 늘 표현하거든요. 근데 과연 정말로 친윤의 어떤 어떤 거대한 말 위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그 고삐의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그것도 한번 2시 이후에 어떤 결정이 날지 참 궁금한 부분입니다. 자, 서 소장님께서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친윤의 말을 탔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어제 그 5대 개혁 과제 중에서 2번째와 3번째,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하겠다, 그리고 대선 후보 교체, 그 한덕수 전 총리를 추대하려고 했던 그 문제와 관련해서 진상 규명을 하겠다. 이 부분은 굉장히 친윤계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충분히 그럴 수가 있죠. 일단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한다. 명분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탄핵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정리가 되고 있지 않은 당내 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탄핵 반대했다는 당론 자체가 없어진다면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갈등이 없지 않겠느냐, 갈등이 있을 수가 없다, 뭐 이런 차원의 이제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또 강하게 탄핵 반대를 주장하셨던 분들의 반발이 있을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한 얘기인데요. 제가 볼 때는 5월 10날부터 있었던 김문수 대선 후보 교체 시도, 하루도 안 지나서 결국 무산이 되긴 했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의 절차가 대단히 거칠었습니다. 그리고 흔히 뭐 모두 잠든 후에 날치기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시간에 벌어졌던 일에 대해서 과연 이게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어떤 근거에서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 만약 절차적 정당성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소지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짚고 가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당이 화합을 해서 180석 넘는 190석에 가까운 이 어떤 여당의 세력과 이재명 대통령의 이 행정부를 어떻게 상대하겠느냐, 그런 문제의식에 따른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어떤 선언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2가지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그리고 이 대선 후보 교체와 관련한 진상 규명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거는 같아요.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주류인 친윤들이 둘 다 강하게 반대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주도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주도 세력에게 목을 내놓아라, 이런 꼴이잖아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지난 이 12월 3일부터 6월 3일 대선까지, 그리고 대선 이후에 친윤 지도부와 친윤의 어떤 여러 가지의 어떤 입장들을 보면
본인들은 버티겠다라는 의지가 강하잖아요. 예. 권선동 원내대표도 사퇴 의사를 밝혔으나 원내대표의 어떤 직무를 하면서 이제 그 원내대표 선거까지 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탄핵 반대 당론을 바꾸겠다고 했을 때 친윤 쪽에서 강하게 반발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당대표 선거를 치르겠다, 전당대회를 하겠다 하니까 비대위로 가자라는 게 또 친윤의 입장이잖아요. 네. 근데 107명 중에 친윤이 최소한 과반 이상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들이 목을 내놓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할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오후 2시에는 굉장히 좀 고성이 오갈 수도 있고요. 예. 여러 가지 혼란한 국민의힘의 의총이 될 것 같아서 오늘은 단박에 정리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좀 조심스러운 예측이 됩니다. 네, 잠시 뒤에 오후 2시에 있을 국민의힘 의총 결과를 좀 기대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영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했지만 불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외에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추가 적용됐는데,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12일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고 2차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혜진 기자,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한 게 언제입니까? 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지난달 말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 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대통령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고 지시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된 지 석 달여 만인데요. 첫 소환 통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변호인을 통해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오는 12일 출석하라며 윤 전 대통령에게 2차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만약 윤 전 대통령이 별다른 사유 없이 2차에 이어 3차 출석 요구까지 불응할 경우 경찰은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한다면 전직 대통령이 경찰에 출석한 첫 사례가 됩니다. 네, 경찰이 또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추가 혐의를 적용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김성훈 전 경호차장에게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정황을 확인하고 대통령 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추가 입건했습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경호처 실무자에게 관련 기록 삭제를 주문했지만 실무자는 지시를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경호처로부터 이미 제출받은 비화폰 서버와 계엄 당일 국무회의장 CCTV 등에 대한 분석을 대부분 마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경찰은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발령 직후 직접 사령관이나 경찰청장, 또 서울청장 등에게 전화한 내역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6일 윤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사용자 기록이 삭제된 데 이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비화폰 기록도 지난해 12월 5일 삭제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김 전 장관이 민간인 신분이던 노 전 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지급했고 비상계엄 이후 돌려받는 과정에서 초기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내란 특검 출범을 앞두고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요. 지난달 30일에는 내란 혐의로 입건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소환해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에 대해 조사했고 다른 국무위원들과도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YTN 임혜진입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한 혐의로 개그맨 이경규 씨를 입건 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어제 오후 서울 강남구에 있는 실내 골프 연습장에서 주차관리 요원의 실수로 자신의 차와 차종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이동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차량 절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 씨를 상대로 음주와 약물 간이 시약 검사를 했는데 이 가운데 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 씨는 약물 양성 반응이 나온 건 복용 중인 공황장애 약과 감기약 때문이라고 해명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달리던 열차에 불을 질러 수십 명을 다치게 간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0분쯤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인 혐의를 받습니다. A씨가 낸 불로 지하철 승객 20여 명이 연기 흡입과 찰과상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고 130여 명이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차량 3대가 부딪혀 한 명이 숨졌습니다. 달리던 화물차에서 불이 나는 등 고속도로 차량 화재도 잇따랐는데요. 밤사이 사건 사고 유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승용차는 튕겨져 나가 있고 화물차 운전석은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어제 저녁 8시 20분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동서천 분기점 근처에서 차량 3대가 부딪힌 겁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60대 화물차 운전자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구조사항이 있다고 그 차에 끼어서 차량 나올 수 없어서 일단 좀 출동해달라는 식으로 우리한테 신고를 들어왔었던 건입니다. 경찰은 화물차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SUV까지 부딪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불길에 타올랐던 화물차에서 연기가 마구 뿜어져 나옵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동서천 분기점 인근을 달리던 18톤 화물차에서 갑자기 불이 난 겁니다. 놀란 운전자가 차를 세우고 대피하면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비슷한 시각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홍성휴게소 근처를 지나던 승용차가 갓길 방호벽을 들이받았습니다. 60대 운전자는 대피했지만 사고 여파로 불이 나면서 차량은 모두 타버렸습니다. 경찰은 갑자기 뛰어든 고라니를 피하려다 사고를 냈다는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이번 주에는 습도 높은 더위가 예상됩니다. 주 후반에는 정체전선이 발달하면서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번 주 생길 걸로 보이는 1호 태풍이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혜연 기자, 최근 기온이 30도 이상 크게 오르고 있는데 이번 주 습도까지 점차 더해질 것 같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는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가운데 습도까지 높아져 무척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우리나라 남동쪽 해상에서 점차 여름 더위를 몰고 오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고 있어서 이번 주 수증기를 포함한 더운 공기가 남쪽으로 유입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서울 등 서쪽 내륙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고 구미 등 영남 일부 지역은 폭염특보 수준인 33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특히 습도가 높아서 한낮에는 온열 질환의 위험이 커지겠는데요. 기상청은 논과 밭, 도로 주변에서는 체감 온도가 더 올라갈 수 있다며 특히 노약자는 비닐하우스 등에서의 야외 작업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또 이번 주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릴 수 있다는데 1호 태풍 발생이 변수가 될 것 같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기상청은 이번 주 제주도를 시작으로 후반에는 충청과 남부지방에 비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남해상에 머무는 정체전선이 일시적으로 발달해서 북상할 가능성이 있는 걸로 보는 겁니다. 다만 아직은 상황이 무척 유동적입니다. 현재 슈퍼컴퓨터가 예상하는 각 나라별 예측 모델에서는 이번 주 중반쯤 필리핀 부근 해상에서 1호 태풍이 발생할 것으로 모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태풍의 발달과 진로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정체전선의 발달과 움직임 역시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과 중국 남부는 예년보다 일찍 장마가 시작된 상태인데요. 만약 태풍이 발생한다면 그 앞자리에서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이번 주 후반쯤 남부와 제주도를 시작으로 정체전선으로 인한 다소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기상청은 아직 태풍이 발생하지 않은 데다 태풍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약해지면서 정체 전선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며 변동성이 무척 큰 기간인 만큼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연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이후 처음으로 내란 혐의 재판에 출석했지만 이번에도 침묵을 지켰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부터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6차 공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했는데 이번 대선을 어떻게 봤는지와 특검 출범에 대한 입장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안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6차 공판에선 지난달 5차 공판에 이어 이상현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1공수 여단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이 전 여단장은 지난 기일 검찰 주신문에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임기 내에는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18일로 예정된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의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같은 조치는 헌법 84조에 따른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헌법 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의 죄가 아니면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는데 진행 중인 재판에도 적용되는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기일을 연기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6차 공판, 오전 재판이 종료됐는데요. 관련 내용 김광상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재명 대통령 사건부터 좀 짚어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는데 결국에 재판부가 지금 연기를 선언한 거죠? 네, 이제 6월 18일 날 이제 재판이 예정돼 있었죠. 예. 그런데 그 사이에 대통령으로 이제 취임을 하고 당선이 돼서 취임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재판을 계속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굉장히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헌법 84조에 의하면 대통령의 경우에는 내란 외의 죄 외에는 소추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럼 이 소추에 재판이 들어가 있느냐 아니면 기소만 들어가 있느냐, 재판이냐 기소가 다 포함되느냐 이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네. 굉장히 이제 설이 나누어져 있고 대통령 측이랄지 이제 민주당에서는 헌법 84조의 소추에는 재판 중지도 당연히 들어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죠. 예. 그런데 이번 서울 고등재판부에서는 헌법 84조에 의해서 기일을 추정한다. 추정한다는 것은 기일을 정하지 않고 나중에 정하겠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예. 그러면 헌법 84조에 의해서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결과적으로 이 소추에는 재판 중지도 포함된다는 의미로 재판부는 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진행 중인 재판은 모두 정지가 되는 건가요? 아니 일단 지금 재판부는 네. 전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재판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중단이 된 재판부 자체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죄에 관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 말고 또 4개의 재판이 있죠. 뭐 네. 유진교사랄지 대장동 사건이랄지 뭐 대북송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그 재판부들이 재판 기일이 안 정해졌기 때문에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재판부에서는 헌법 84조에 의해서 기일을 추정할지 아니면 계속 재판을 진행할지 그건 알 수 없지만 네. 뭐 일단 가장 대통령 취임 이후에
처음 예정돼 있는 재판 기일이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단을 했기 때문에 다른 재판부도 중단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관련해서 이번 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의 당선이 되면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제 통과시킬 전망이잖아요. 어떻게 네네. 보세요? 아마 6월 18일 날 이 재판 자체가 중단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 네. 굉장히 서둘러서 네.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아마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켰을 겁니다. 그런데 일단 중단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서둘 필요는 없을 거라고 봐요. 이제 그렇지만 일단 이제 본회의에서만 결의를 하면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에서는 이 법을 이제 통과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이제 형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네. 이재명 대통령의 남은 수사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수사 자체는 없고요. 예. 지금 이제 기소된 재판들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일단 뭐 서울 고등재판 허위사실 공표죄와 관련된 부분은 중단이 됐기 때문에 그 법이 뭐 통과되면 나머지 4개의 재판도 다 중단이 되겠죠. 네. 그런데 이 법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위헌성을 따져달라 이런 헌법 소원이 제기될 수 있다던데요. 그렇죠. 이제 설사 이 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일단 이제 판사들은 법이 통과되면 유헌이라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유효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법률에 의해서 재판을 중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이제 판사 입장에서 판사 판단에 이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하면 유언 법률 제청을 제청할 수 있죠. 예. 그러면 이건 헌재에 가게 되고 뭐 헌재에서 결정할 때까지 이제 재판은 또 다시 중지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재판부에서 유언 법률 제청할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시민단체랄지 야권에서도 이건 이 법률은 유언이라고 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뭐 통과됐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고 이제 헌재 가서 한번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재판부나 야권에서 이제 제청할 가능성은 각각 얼마나 보세요? 아마 무조건 할 거예요. 아마. 특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계속적으로 이 법은 이제 방탄법이라고 해서 비판하고 있잖아요. 네. 또 시민단체 중에서 이제 보수성의 시민단체에서는 당연히 헌법소원 제기해서 이건 유언법률에 대한 주장을 할 겁니다. 예. 자, 오늘 윤 전 대통령 6차 공판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이 오늘도 묵묵부답한 채로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뭐 일단 뭐 예상됐던 거고요. 일단 뭐 4월 4일 날 탄핵됐잖아요. 그 뒤로 공개 소환을 받고 이제 재판에 들어가는데 이제까지 아무 말도 안 했죠. 그래서 오늘도 뭐 여전히 뭐 묵묵부답 또 어떤 기자들의 사죄랄지 아니면 대선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봐도 이제 일절 대답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지난 공판에서 이상현 여단장이 대통령이 문을 부숴서라도 의원들을 끄집어내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걸 들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오늘 재판에서도 뭐 관련 진술 이어갔을까요? 이제 이상현 여단장은 어떻게 보면 이제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가장 불리한 증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그 이상현 여단장의 상사가 곽종근 전 특수사령부 사령관이거든요. 그런데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의원들을 끄집어내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지난 법정에서 증언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검찰 측 증인 신문이었고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신문이 오늘 이제 오전에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관련돼서 이제 언론 보도는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런데 뭐 추론해 보면 아마 그 증언을 일관성 있게 증언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그러면 윤 전 대통령도 직접 지시를 받았느냐 이제 이런 걸 물었겠죠. 그러면 아니다고 당연히 대답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곽종훈 전 사령관하고 윤 전 대통령하고 지시한 내용을 들었느냐 그것도 뭐 당연히 듣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 질문에는 이제 그렇지 않다고 얘기했을 건데 네. 사실 오늘 반대 신문한다 하더라도 대통령 측에서 물을 게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직접 이 이상의 여단장에게 직접 지시한 건 아니거든요. 단지 제3자로서 곽종훈 전 사령관으로부터 문을 부수고 의원을 끄집어내라 그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을 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제 반박할 수 있는 그런 반대 신문을 하기 어려울 거예요. 단지 그 과정에 있어서 그러니까 뭐 병력 한 269명 출동해가지고 현장을 지휘했잖아요. 근데 현장 과정에 있어서 어떤
윤 전 대통령에 유리한 증언, 이제 그걸 뭐 끄집어내기 위해서 아마 반대신문을 할 겁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증언 신빙성을 놓고 이제 공방이 이어졌을 것 같은데 보통 재판부에서는 증언 신빙성을 어떤 식으로 좀 판단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상희 여단장 같은 경우는 이제 거짓말할 이유가 없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곽정훈 전 사령관한테 지시를 받았다. 그러면 통화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통화 내역 이후에 본인이 자기 밑에 하부 군인한테 지시를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전달 과정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밑에 전달받은 또 군인이 뭐 군 간부가 그렇게 지시를 받았다. 그리고 곽정훈 전 사령관으로부터 지시라고 하더라. 뭐 이런 취지의 진술을 한다고 한다면 뭐 이 이상희 여단장의 진술은 뭐 신빙성이 당연히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 이 신빙성을 탄핵하기에는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이제 재판에서 또 한 가지 주목되는 부분이 과연 이제 재판부가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것이냐 이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근데 비화폰 자체가 지금 경찰에서도 압수수색했는데 다 삭제된 걸로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과연 압수수색한다 하더라도 이게 과연 뭐 증거로서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첫 번째는 있고, 두 번째는 이 비화폰 자체를 압수수색해서 증거로 삼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유죄 판결을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게 유죄 무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이 비화폰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 하면 압수수색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재판부의 어떤 재량이고 이게 뭐 반드시 필요하다 유무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재판부에서 서버 기록 추가를 위해서 또 압수수색을 할 가능성이 크죠. 예, 그 검찰이 이제 대통령 경호처에서 비화폰 서버 기록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데 지금 뭐 이미 삭제된 상황에서 어떤 부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대통령이 이제 바뀌면서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경호처는 뭐 비화폰 압수수색이랄지 서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조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존에는 사실 경호처에서 거부를 했기 때문에 뭐 이 확보를 못했잖아요. 물론 이제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새로운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뭐 확보한 것들이 좀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설사 서버 기록이 다 삭제됐다 하더라도 이것도 뭐 복구할 수 있는지 여부랄지 또 그 삭제한 내용 자체가 전체가 아니고 또 일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서 유력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일단 서버 확보를 위해서 수사기관이 됐건 법원이 됐건 노력을 하는 게 맞죠. 자, 이런 가운데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게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지금 추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등에는 어떤 영향 미칠까요? 일단 뭐 서버 자체를 뭐 예를 들어 서버가 됐건 비화폰이 됐건 이걸 삭제하도록 지시를 했다고 한다면 그건 뭔가 본인에게 불리한 거겠죠. 그럼 본인이 비상계엄은 정당하다고 얘기했고 뭐 통치의 행위고 경고를 위해서 했고 그런 주장을 했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비화폰 자체를 또는 비화폰 서버를 삭제하거나 인멸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자체는 뭐 일단 윤 전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요소로 이제 작용을 할 수밖에 없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지시를 했느냐 여부거든요. 그런데 아마 피의자로 입건을 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윤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지시한 내용과 관련된 증거를 수사기관에서 확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범죄 혐의는 내란죄가 있고요. 또 직권남용으로 또 추가 기소된 게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증거인멸 교사로 다시 또 추가 기소될 가능성은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이 경찰 특수단이 체포 방해 피의자 신분으로 윤 전 대통령의 소환을 요구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아마 이 부분도 이제 소환을 요구한다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아마 경호처장 또 차장 또 이제 경호처 직원들을 상대로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경찰에서 확보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포 관련해서는 결국 공무집행 방해 또는 직권남용 또 대통령 경호법상의 또 직권남용 이런 죄가 해당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피의자로서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을 또 조사를 하고 그거에 뭐 주로 증거인멸이나 직권남용이 되겠죠. 그래서 아마 이제 피의자로 소환했다고 하는 걸 보니까
일단 조사를 한 다음에 이제 검찰을 송치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지난주에 국회에서 통과된 3대 특검 내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걸로 보이는데 특검 3개가 동시에 가동되는 거는 처음이라고 하죠? 대한민국 역사에 없죠. 예. 일단 특검이 어떻게 보면 전례에 없는 이제 특이성을 3개 정도 가지고 있다 보는데 네. 일단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최장 170일이에요. 이게 170일까지 가는 경우가 없었고 예. 또 이 세 특검을 합치면 파견검사 한 120명. 그럼 120명이면 지금 서울중앙지검 검사 절반을 넘는 숫자고요. 그다음에 또 특검이 전에는 뭐 특검이 하나하나 이루어졌거든요. 예. 몇 년 만에 또 특검 하나 정도 했었는데 이 3개 특검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례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특검 자체는 이전의 특검과 굉장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네, 자 내란 특검이 먼저 이루어질 예정이라는데 특검이 이제 요구를 한다면 기존 이제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던 거를 특검에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되면은 기존 내란 재판에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아요. 이제 내란죄 관련해서는 거의 이제 우리가 뭐 내란죄는 우두머리가 있고 예. 주요 임무 종사자가 있고 그다음에 밑에 이제 뭐 실행을 한 사람, 실행한 군인 뭐 이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수사가 돼서 일부는 다 구속이 돼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고 네. 부하 수행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마 내란 특검을 한다 하더라도 뭐 외환 유치, 뭐 예를 들어서 북한을 자극해서 뭔가 도발하게 만들었지 이런 것 빼놓고는 사실 수사 대상이 그렇게 광범위하지 않을 거고 또 이미 수사가 돼서 구속되거나 기소됐기 때문에 사실은 내란 특검은 그렇게 제가 볼 때는 뭐 활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네. 일단 뭐 수사기관에서 현재 수사하는 것은 다 넘겨줘야겠죠. 하지만 지금 기소돼서 재판 받고 있는 것은 이제 그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일부 이제 내란과 관련해서 거기에서 그 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뭐 군인들이랄지 종사자랄지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 정도에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예. 자, 지금 지규현 부장판사가 형소법을 이유로 들면서 재판들을 비공개로 이어가고 있는데 특검이 지금 시작이 되면은 재판이 중계가 될 수도 있다던데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예. 뭐 그런데 그 일단 지금 재판 자체가 상당히 진행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기소돼서 재판받는 것은 특검이 한 게 아니고 네. 지금 경찰, 검찰, 공수처, 군, 검찰 이 4개 기관이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진행이 될 거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특검이 한 사건에 대해서는 뭐 공개 재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공개 재판 하느냐 여부가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건 아니고 일단 특검을 통해서 얼마나 더 많은 걸 밝힐 수가 있느냐, 네. 수사 범위가 확대되느냐, 그럼 이제까지 수사기관에서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까지 어떻게 보면 수사를 해서 어떤 내용을 밝혀내느냐 이제 그런 게 중요할 겁니다. 네, 끝으로 이 부분 여쭤볼게요. 특검 전에 검경이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소환 조사할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일단 특검이 이제 공포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내일 공포가 되면 3일 이내에 네. 지금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에서 특검 후보를 추천해야 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3일 안에 추천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예. 그 다음에 3일 안에 또 뭐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절차가 상당히 좀 길어질 거다. 이게 얼마나 길어지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단 특검법이 공포가 되면 그에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수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검에 넘겨야 할 사건이니까 어차피.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소환은 물론 이제 경쟁적으로 할 수는 있겠죠. 예. 특히 경찰하고 검찰 간에. 그렇지만 이제 특검에서 소환해서 조사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기그룹 BTS가 이번 달 군 복무로 인한 공백기를 끝내고 팬들 곁으로 돌아옵니다. 먼저 내일 RM과 뷔가 전역하고 모레 지민과 정국이 뒤를 잇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BTS 멤버들 가운데 처음 군복무를 마친 진이 늠름한 모습으로 경례합니다. 색소폰 연주를 하며 등장한 RM 등 다른 멤버도 휴가를 내 맏형의 전역을 축하했습니다. 10월엔 제이홉이 바통을 이어받았는데 진이 저녁 행사 때 직접 마이크까지 들어주며 끈끈한 우정을 과시했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하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큰 응원과 성원 그리고 사랑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엔 멤버 RM과 B가 같은 날 전역합니다. B는 육군 2군단에서, RM은 육군 15사단에서 복무 중입니다. 다음 날엔 동반 입대 뒤 육군 5사단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한 지민과 정국이 민간인 신분이 됩니다. 사회복무 요원인 휴가까지 오는 21일 소집 해제되면 멤버 7명 전원이 군 공백기를 끝내게 됩니다. 당장 제이홉은 오는 13일과 14일 앙코르 콘서트, 진은 28일과 29일 첫 단독 팬 콘서트를 열며 아미들과 만납니다. 이번에 전역하는 멤버들 준비 시간이 필요한 만큼 BTS 전체가 함께하는 완전체 모습을 보기까진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지난해 미국 뉴욕 브로드웨이에 진출한 우리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이 미국 토니상에서 한국 최초로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현지 시간 8일 미국 뉴욕 라디오시티 뮤직홀에서 열린 제78회 토니상 시상식에서 심사위원회는 뮤지컬 최우수 극본상에 어쩌면 해피엔딩을 쓴 박천유 작가와 윌 에런슨 작가를 선정했습니다. 이외에도 연출상과 음악상, 최우수 무대 디자인상 수상의 영예도 함께 안았습니다. 특히 박천유 작가는 한국 창작자 최초로 토니상을 받게 됐습니다. 할리우드 판타지 영화 드래곤 길들이기가 현충일 연휴 기간 극장가 1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6일 개봉한 드래곤 길들이기는 6일부터 8일까지 관객 54만 명을 동원해 경쟁작을 제치고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 영화 하이파이브도 같은 기간 40만을 동원해 누적 관객 수 115만 명을 기록 중입니다. 맑은 하늘 아래 볕이 제법 강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 29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앞으로 기온은 조금 더 오르면서 낮 동안 한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이번 주는 습도까지 높아져서 체감하는 더위가 더욱 더 심해질 걸로 보이는 만큼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국이 맑은 가운데 볕이 강하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나쁨 단계에 보이고 있습니다. 오존 농도도 점차 짙어지겠는데요. 강원 영동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오존 농도가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오존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실내에서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거나 주기적인 환기를 하면 도움이 되겠고요. 야외 활동하실 때는 모자와 양산을 활용해서 자외선 차단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은 30도까지 오르며 어제만큼 덥겠고요. 대전과 광주, 대구 모두 31도까지 오르며 예년 기온을 2에서 5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맑고 더운 가운데 오전부터 낮 사이에는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제주도는 오늘 밤부터 또 비가 내리며 이번 한 주간 길게 이어지겠고요. 주 후반에는 충청과 남부지방으로도 비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오늘 낮부터 저녁 사이 대기 불안정으로 충북과 경북 일부 지역에는 기습적인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작은 우산 하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현입니다. 네, 이상으로 월요일 뉴스나우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